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케어유 뉴스에서 보내주는 칼럼 혹시 받아보고 계신가요? 김영래 편집장님이 쓰시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글인데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를 던져줘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글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그린랜드 빙하 융해와 격변하는 세계 255번째 칼럼입니다. 북극의 이 거대한 얼음섬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전 세계 해수면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바닷길, 그리고 심지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까지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게 기후변화를 그냥 환경 문제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칼럼이 딱 지적하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빙하라는 이 자연현상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지정학의 판도를 바꾸고 또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위협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생생한 사례거든요.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먼저 칼럼이 제시하는 현실부터 좀 짚어보죠. 덴마크 기상연구소 자료를 인용했는데 최근 딱 1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 8월까지 그린랜드에서 사라진 얼음의 양이요. 무려 1,05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사실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1,050억 톤이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1톤 트럭 1,050억 대가 실어 나르는 얼음. 와! 그 트럭들을 한 줄로 세우면 아마 지구를 몇백 바퀴는 돌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입니다.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지난 29년간 꾸준히 관측된 추세라는 점이죠. 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양의 얼음이?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결과. 이건 명확하겠네요. 바로 해수면 상승이죠. 네, 그렇죠. 칼럼은 그린란드의 얼음이 전부 다 녹으면 해수면이 무려 7.4m나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4m 상승이면 이건 사실상 세계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도가 되는 거죠. 7.4m는 예를 들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발밑이 잠기는 수준이고요. 런던, 상하이, 도쿄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부산 해운대나 인천 송도 같은 주요 해안 지역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네,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최종 단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도시가 잠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앙인데 칼럼을 읽어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녹음물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근본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빙하는 염분이 없는 순수한 민물, 담수거든요. 아, 담수. 네, 이 차갑고 거대한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의 염도와 온도의 균형이 깨지겠죠.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에 물을 붓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 세계 기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그 해류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영화 투모로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멕시코 만류 같은 거대 해류가 멈추거나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면 그 온기를 받아서 비교적 온화했던 북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지는 식으로 기후 시스템 전체가 말 그대로 요동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몬순 계절풍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의 농업과 생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한 2차, 3차 효과가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와, 이런 재앙적인 상황을 듣고 있으니 정말 암담해지는데요. 그런데 김영훈의 편집장의 칼럼은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전환합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이면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죠. 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얼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인류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던 두 가지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바닷길과 자원이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바닷길, 그리고 땅속에 잠자고 있던 막대한 자원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북극 항로.
칼럼에서는 중국이 이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유럽까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 경제적 이점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경제적 효과는 뭐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약 40일이 걸리거든요. 40일이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걸 열흘 이상 단축해서 30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와, 열흘이면 엄청나네요. 시간과 연료비로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으니 글로벌 물류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항로인 셈이죠. 이게 비유하자면 15세기에 희망봉 항로가 발견되면서 유럽의 시대가 열렸던 것과 비견될 만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해상무역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경제력 이점 때문에 환경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실제로 북극 항로를 운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라던가 생태계 파괴 이런 걸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나 합의 같은 게 있긴 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폴라코드라는 걸 만들긴 했습니다. 극지방 운항 선박 안전 기준인데요. 폴라코드. 네, 선박 구조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인데 솔직히 아직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익을 쫓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환경 규제를 만드는 데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도 애매하겠네요. 네,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셈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더 노골적인데요. 얼음 밑에 묻혀있던 히토류 같은 막대한 지하 자원. 이게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죠. 바로 이 히토류 때문에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얼음섬이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린란드가 정말 그 판을 뒤집을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글 수가 있을까요? 그 혹독한 환경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기술이나 또 막대한 환경 비용 같은 문제는 없나요? 바로 그 지점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잠재적인 매장량은 엄청나지만 그걸 캐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북극의 혹독한 기후속에서 채굴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요. 또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환경오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자원과 기술이 절실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중국이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복잡한 체스 게임으로 이어지는군요. 칼럼은 이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로 미국, 중국 그리고 그린란드의 종주국인 덴마크를 지목합니다.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당시에는 다들 그냥 농담처럼 여겼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냉전 시절부터 옛소련의 핵미사일을 감시하던 툴레 공군기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북극해를 통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하죠. 군사적 요충지인데다가 히토류까지.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목표는 명확하군요. 빙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고 동시에 히토류라는 전략 무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북극까지 확장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만이나 공항 같은 인프라 투자를 제한하면서 그린란드의 경제적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일종의 경제적 쇠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요. 이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덴마크의 입장은 정말 난처하겠네요.
칼럼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치령인데 이 상황에서 덴마크는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죠. 실제로 2018년에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에 폐기된 해군 기지를 사서 공항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덴마크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해외 투자가 절실하지 않나요? 특히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이요. 바로 그게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린란드의 5만 6천여 주민들은 언젠가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길 원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막대한 자원이 잠든 땅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죠. 그래서 중국의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덴마크는 정말 어려운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린란드의 독립 열망과 경제적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동맹인 미국을 자극하거나 덴마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북극의 빙하라는 하나의 자연현상이 해수면 상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낳고 또 그 위기가 역설적으로 북극 항로나 히토류라는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결국에는 미국, 중국,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 자신까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되는 과정이 한눈에 그려지네요. 네, 마치 하나의 나비 효과처럼 저 멀리 북극에서 녹아내린 얼음 조각 하나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를 흔들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변화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그 거대한 흐름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을 계속 주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매일 아침 지혜를 얻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칼럼은 에너지 절약 같은 일상 속 실천을 당부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후변화라는 것. 명백히 인류가 초래한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열리게 된 새로운 기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역설적인 기회. 이 북극 항로나 그린란드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요? 만약 활용한다면 그 막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책임은 가장 적은 그런 나라들일까요?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환경 파괴와 윤리적 책임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위기 속에서 발견한 기회라는 이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